돌 속에 별이 있었다. 다르델레 상그, 세타레이 부우드. 돌 속에는 별 하나가 있었네. 바다르 소쿠타쉬, 아바지의 코안 미오루시드. 그리고 그 침묵 속엔 오래된 노래가 울리고 있었지. 배 돈발레 누리의 샤르그, 라바네 쇼디. 동쪽의 빛을 쫓아 우리는 떠났고. 바자미 에즈 쉬쉐 오갈비 에즈 하크. 유리잔 하나, 흙으로 빚은 심장을 들고서. 바드, 남의 마다리라 잼잼의 카르드. 파도마다 그녀의 손길을 보았네. 바다르하르 모우즈, 다스탄예, 우라디다. 파도마다 그녀의 손길을 보았네. 나 가리브 부우딤, 나 파라무시 쇼데. 우리는 이방인도 이친자도 아니었네. 마, 타나 바즈가 슈타간, 에 소쿠 부우디. 다만 침묵 속으로 돌아온 자들이었을 뿐. 아크눈, 안세타레 다르하크 아람 게레프테. 이제 그 별은 흘 속에 조용히 잠들었지만 아마하누즈, 상하남의 쉬라베 하테르 다란드. 돌들은 아직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네. 1973년 대한민국 경주 황남대총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고대 신라 왕릉에서 발견된 이 유리잔은 놀랍게도 서역즉 사산조 페르시아 혹은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신라는 이 유리잔을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 누구의 손에 들려 이 땅에 왔을까? 그리고 왜 그것이 왕의 무덤 깊은 곳에 함께 묻혔을까? 유리잔 표면의 미세한 균열, 별빛처럼 깜빡이는 잔상, 황남대총, 그 깊은 도래방 속에서 발견된 이 작고 투명한 잔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다를 건너온 별이었다. 그리고 기억이었다. 어떤 이는 말했다. 이 잔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돌이 기억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남는다. 황남대총 발굴 황량한 페르시아 사막. 이들의 여정을 함께 떠납니다. 1000년 전 누군가 그 잔을 들고 신라를 향해 긴 항해를 시작했다. 그 여정에는 이름 없는 하인들이 있었고 잊힌 여인이 있었다. 그리고 신라라는 땅에 바친 마지막 노래가 있었다. 유리잔에 빛이 들어오며 과거 회상의 픽션 세계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돌은 아직 그들을 안고 있다. 당시 페르시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세폴리스 아케메네스 왕조의 수도를 점령하고 불태웠어. 조로아스터교 경전의 원본이 들어있던 왕립 도서관도 함께 파괴되었지. 당시의 아베스타는 21권으로 된 방대한 경전이었고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은 이를 21개의 신성한 단어의 집나스기라 불렀어. 그 조각이 신화 이 땅에 있지 않을까. 1000년의 사막에 별이 쏟아지는 밤, 유리 장인의 집안인 자르딘 가문의 장로는 마지막 유리잔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투명한 보랏빛 잔, 그 안에는 하늘의 조각처럼 빛나는 먼지들이 떠다녔다. 이건 그녀의 눈이었다. 황금빛 옷을 입고 바다를 건너온 여인. 그녀의 이름은 없다. 단지 전해 내려오는 한 줄기 신화. 돌은 진실을 품고 불은 그것을 드러낸다. 그녀는 동방의 섬에서 왔고 태양보다 먼저 웃었으며 밤보다 더 긴 머리카락에 별들을 담아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를 남겼다. 그날 밤 16의 미트라는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 그 잔을 들여다봤다. 그녀는 자르딘 가문의 첫 여성 예언자였다. 말보다 눈빛으로 시간을 읽는 아이. 그 잔을 응시한 순간 유리 안쪽에서 무언가가 일렁였다. 한 여인이 있었다. 푸시가 멀리 동방의 섬나라에서 온 여인을 만나 결혼했어. 검은 머리카락에 금실옷, 허리춤에는 봉황이 수놓인 비단끈, 바다 동쪽에 있는 고귀한 땅의 공주야. 지금까지 이어진 이야기 페르시아에서는 쿠시 왕자가 동방에서 온 황금 5세 여인과 혼인했지. 그 여인은 실제한 신라의 공주였고 그녀가 남긴 유리는 곧 신의 눈물이라 했지. 금빛 옷, 검은 머리, 봉황깃 장식의 관, 거울 같은 언어로 말하는 자, 신라. 그녀는 긴 강을 건너 낯선 대륙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아이를 안았다. 아이의 눈은 별처럼 빛났고 피부는 태양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신라에서 온 여인이에요. 미트라는 속삭였다. 우리의 시조입니다. 사산조의 왕호스로 1세가 죽고 궁정은 경랑에 휘말렸다. 성직자들이 서로를 단죄하고 상단상 던들은 강도들에게 털렸으며 이방인에 대한 배척이 극심해졌다. 황금과 유리, 향료를 나르던 상인들이 속속 고향을 떠나던 시기. 라쉬드 자르딘 가문의 당주는 고민 끝에 고서 속 지도를 꺼냈다. 거기엔 누렇게 바랜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라, 태양의 맨 끝, 바람이 머무는 바다의 왕국. 여인들이 별을 짓고 돌이 말하는 땅. 신라다, 라쉬드는 말했다. 아주 오래전에 황금 옷을 입은 여인이 이곳 페르시아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여인이 우리 가문에 유리의 비밀을 전한 것.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녀의 후손일 수도 있어. 신라로 가야 해요. 미트라가 말했다. 신라는 우리를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요. 힘센 장수도 데려가요. 별들이 그리로 향하고 있어요. 밤마다 꿈속에서 새들이 날아요. 목에 붉은 실건채. 출발을 준비하던 어느 날 도시를 덮은 모래 폭풍처럼 범은 군대가 상단을 습격했다. 헤프탈족의 급습이었다. 백색 군족 야만적 유목민들이다. 짱은 불탔고 자레딘 가문의 창고는 재가 되었다. 다시드는 이를 악물었다. 문명의 침입이다. 더는 미룰 수 없다. 그는 10명의 수호인을 모았다. 그들은 전통적인 하인이 아니었다. 이름 없는 기예인, 노래하는 전사, 동물과 대화하는 여자, 기억을 외우는 아이, 그림자 속을 걷는 자, 불을 부르는 요리사, 말 없는 무사 힘센 무인 등 그들은 모두 고아였고 자레딘 가문이 거두었다. 그리고 모두 미트라를 따랐다. 우리는 신라로 간다. 아르다시르가 선언했다. 가문의 장남으로 유리를 깎는 손보다 칼을 더 잘 다루는 소년. 페르시아 남부 항구. 고래의 이빨로 만든 범선이 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미트라는 마지막 유리잔을 별빛 아래에 들었다. 하늘에 금색 줄이 그어졌고 북두 칠성이 살짝 비틀렸다. 그 순간 유리잔 안쪽에 새로운 형상이 떠올랐다. 신라의 금관을 쓴 여인이 미소 지었다. 기억해라. 그녀가 말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른다. 도린의 이름을 품게 될 때 너희는 거기 있어야 한다. 다시드는 추앙 전날 한 줄 일기를 남겼다. 오늘 우리는 전설을 좇는다. 하지만 어쩌면 전설이 우리를 부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배가 떠나는 날 도시 저편에서 불길이 일어났다. 성소가 불탔고 조로아스터 사제들은 미트라를 이단의 예언자로 단죄했다. 하지만 이미 배는 닻을 올렸다. 바다로 나아가며 페르시아의 벼 하나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그 잿빛 하늘 아래 미트라는 다시 유리를 들여다봤다. 그 안에는 새들이 날고 있었고 바다 건너 나라의 왕이 별을 품은 잔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곳에 도달하면 너희는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기억은 돌이 되어 남으리라. 그렇게 신라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그들의 유리잔이 수백 년 후 신라의 가장 깊은 무덤 속에서 발견되고 그 무덤을 지키는 무인은 석상으로 영원할 것을, 후세 사람들을 경탄하게 할 것이란 것을. 그리고 신라인들은 그것을 이렇게 불렀다. 별이 담긴 잔. 페르시아의 별빛을 뒤로한 채 자르딘 가문의 배는 드넓은 인도양을 향해 나아갔다. 그 배는 나무보다 단단한 말 없이 선 자루들로 조립되었고 돛은 붉은빛 염료로 물들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새의 날개처럼 펄럭였다. 선장의 이름은 샤프란. 한때 동아프리카의 노예상인이었다가 미트라의 노래를 듣고 갑자기 울기 시작한 남자였다. 그는 바람을 잃을 줄 알았고 별의 이름을 외울 줄 아는 남자였다. 신라를 하는 건 처음이지 않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곳은 바다의 끝. 해가 머무는 자리. 밤에도 금이 빛나고 아름다운 여인이 춤추며 갖가지 과일과 음식이 즐비한 곳이지요. 허나 그리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르다시르가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어머니의 땅을 한다. 우리의 시조가 잠든 곳. 그녀의 피가 흘렀던 나라. 하인 7명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항해를 준비했다. 노래하는 여인 자르나는 대전에 서서 아침마다 물의 노래를 불렀다. 그 소리에 고래떼가 따라붙었고 거북이들은 방향을 알려주었다. 도검술의 귀재 타마르크는 배 위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았고 검을 휘두를 때마다 돛이 바람을 더 많이 품었다. 기억의 소년 아비는 바다의 색, 물고기의 배열, 하늘의 패턴을 죄다 외우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잊지 않는 존재였다. 배는 인도 남단의 항구 칸치푸람에 정박했다. 고대 힌두 사원들의 첨탑이 바다 위에서 솟은 듯 서 있었고 거리엔 향신료, 냄새와 타는 코코넛 기름의 연기가 가득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 노인을 만났다. 얼굴은 백발의 주름이 졌지만 눈동자는 태풍 같았다. 그는 바닥에 수천 개의 조개 껍데기를 늘어놓고 중얼거렸다. 신라로 간다고? 노인은 조개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것은 그곳에서 온 조개다. 소리를 들어보게. 아르다시르가 귀를 대자 파도 소리와 함께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은 기억을 잃은 나라다. 하지만 바다는 잊지 않지. 미트라는 노인에게 유리잔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 조개 껍질들이 진동했고 바닷새 수십 마리가 하늘을 갈랐다. 너희 중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할 거다. 노인이 속삭였다.
하지만 돌은 기억한다. 항상. 다음 항구는 스리랑카였다. 그곳에서는 향료 대신 말 없는 소녀를 데려갔다. 그녀는 손으로만 말했으며 동물의 말을 이해했다. 그녀는 하인 중 6번째, 짐승의 귀라 불리는 아이라. 스리랑카에서 출항하던 날, 밤바다에 한 사내가 올라탔다. 카샤파 1세의 예언자였다.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 정통 왕족을 피하고 수도를 옮기기 위해 시기리아 스지러이아라는 거대한 암석 위에 요새를 세운다. 교세 내부엔 천체 관측기, 수로, 정원, 불교 벽화, 천연 연못 등이 있었고 당시로선 놀라운 과학예술 정치 결합 도시였다. 물에서 기어올라온 그 산에는 온몸에 문신이 있었고 말없이 나무로 된 구슬을 꺼내들었다. 그는 예언자야. 샤프란 선장이 속삭였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는 자. 그는 바다에 떨어진 별 하나를 꺼내 미트라에게 건넸다. 그건 금빛으로 반짝였고 그녀의 유리잔과 정확히 같은 빛을 냈다. 드디어 그들은 남중국해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북방 유목계 국가들과 한족 중심 왕조들이 각기 갈라져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대. 바다는 점점 깊고 조용해졌다. 고요함 속에서 미트라는 유리잔을 다시 들었다. 잔 속에는 이상한 장면이 나타났다. 황금으로 장식된 궁궐, 그 위를 나는 봉황, 하얀 옷을 입은 소년이 금관을 쓰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눈은 아르다시르와 같았다. 그는 누구지? 아르다시르가 물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왕일지도 몰라. 미트라가 말했다. 그 순간 배 밑바닥에서 이상한 진동이 울렸다. 바다 속에서 커다란 돌사자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의 입은 닫혀 있었지만 눈에서는 빛이 흘렀다. 배는 그 사자의 머리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며 서서히 동쪽 끝의 해안선에 다가가고 있었다. 선장이 말했다. 저기 보시오. 신라요. 아르다시르와 미트라는 뱃머리에 나란히 섰다. 바람은 조용했고 해는 구름 위에서 빛을 뿌렸다. 그들의 배 아래 유리잔은 마지막으로 빛을 내며 속삭였다. 기억을 잊은 땅이여. 우린 너를 기억하러 왔다. 미트라는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어머니의 땅이여. 우리가 돌아왔다. 황금의 나라, 돌의 사람들. 배는 아침내 신라의 해안선에 도달했다. 회색빛 바위 절벽과 붉은 진흙의 언덕이 파도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다. 해안가에는 갈대숲이 춤추고 있었고 그 너머로 고요한 마을이 펼쳐졌다. 이곳이 아르다시르가 숨을 삼켰다. 어머니의 땅. 다레에탄, 아라암, 나빠, 미코난, 오바드, 나미라케, 헤르게즈, 나고프테암, 바르구샴, 잠잠의 미코난, 인카크, 마라베, 야드, 나미아바라드, 아마가람, 우라베, 카타르, 미아바라드, 앙가르, 헤자르, 살페쉬, 다르, 아쿠셰쉬, 게레에, 카르데암, 나 베이가나기, 나 타르스, 타나 소코티케, 부에 칸에 미다하다, 차에아드, 만베, 도니아, 나야마데아, 발케, 바즈가시테암, 베, 마다리, 케, 비아느케, 베다나드, 하미셰, 체쉬마, 베라흐트, 부드. 가장 어머니다운 땅. 나무들은 조용히 속삭이고 바람은 내가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이름을 귓가에 속삭인다. 이 땅은 나를 기억하지 않지만 내 심장은 이 땅을 기억한다. 마치 1000년 전 그 품에서 울었던 것처럼 낯설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오직 집의 향기를 가진 고요뿐. 어쩌면 나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알지 못했으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어머니에게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가 섞여 있었다. 유리잔은 잔잔히 빛나며 그들의 도착을 기뻐하는 듯했다. 신라인들은 처음에 이방인들을 두려워했다. 검은 눈과 어두운 피부, 이국의 옷차림과 이상한 언어. 하지만 미트라가 유리잔을 들어 하늘빛을 비추자 마을의 노인이 중얼거렸다. 이건 하늘의 피를 담은 그릇이다. 그리고 마치 오래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듯 그는 뒷산으로 향했다. 거기엔 작은 돌무덤 하나가 있었다. 풀에 덮인 그 돌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에 잠들다. 바다를 건너온 황금 옷의 여인. 미트라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았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감싸 안았고 유리잔 속에는 과거의 환상이 떠올랐다. 검은 머리의 여인이 이곳 사너리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지만 입술은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길 바랐어. 아르다시르도 조용히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검을 바닥에 놓고 말없이 절을 했다. 그가 말한 건 단 한마디. 어머니,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경주의 왕궁은 당시 천년을 향해 달려가던 도시였다. 하늘은 투명했고 궁궐의 기와는 황금처럼 반짝였다. 왕은 이방인들이 가진 유리잔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건 하늘을 담은 그릇이다. 내 조상의 기록에 따르면 언젠가 하늘의 후손이 바다를 건너 돌아온다 하였지. 그날 밤 왕은 별점을 관찰하던 신관과 미트라를 함께 천문대에 올렸다. 하늘에는 금색 실선처럼 별이 흐르고 있었다. 미트라가 유리잔을 하늘로 들어 올리자 별빛이 잔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순간 유리 속에는 왕궁이 무너지고 불꽃이 솟는 환상이 번쩍였다. 이건 신관이 몸을 떨었다. 전쟁이 다가옵니다. 미트라가 말했다. 도리불에 타고 물이 피를 삼킬 것입니다. 신라왕은 그들을 국빈으로 대접하며 왕궁 인근에 머물도록 했다. 자르딘 다무는 신라인들과의 교류를 시작했다. 하인들은 각자의 재능으로 사람들의 삶을 도왔다. 노래하는 자르나는 시장에서 불치병에 걸린 아이를 노래로 잠재웠고, 동물과 말하는 아이라는 신궁의 말을 돌보며 신라 장군의 신뢰를 얻었다. 기억의 소년 아비는 신라의 고문서들을 읽고 분석하며 예전 신라 왕실 족보 속에 바다의 공주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이 미트라의 환시와 연결된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전가를 받는다. 백제의 국경지대에서 병사들이 사라졌고 마을이 불탔다. 전쟁의 징조였다. 왕은 자르딘 가문에게 물었다. 너희는 왜 이곳에 왔는가? 아르다시르가 대답했다. 우리의 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기에 어머니의 땅을 지키러 왔습니다. 밤, 미트라는 무덤 앞에 다시 섰다. 그녀의 유리잔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속에서 새의 형상이 일어났다. 그 새는 도왕이었고 그 깃털엔 별무늬가 박혀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기억하겠습니다. 돌과 별이 다시 만날 그날까지. 그리고 바람은 그녀의 말을 들은 듯 무덤 위의 풀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제사화 그림자 속의 화살. 새벽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경주의 북쪽 들판에서 연기가 솟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숨죽인 기도 소리는 공기보다 무거웠다. 밤사이 백제군이 신라 국경을 넘어 마을 세 곳을 불태웠다는 전갈이 도착한 것이다. 왕궁은 분주했다. 장군들은 병사들을 소집했고 왕은 신라의 옛 예언서를 다시 펴들었다. 그 책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 별이 깨어 돌을 깨뜨릴 때 피는 강이 되고 왕은 칼이 된다. 미트라. 왕은 그녀를 불렀다. 너는 별의 딸이라 했지. 이 전쟁이 진짜인가? 미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유리잔 안엔 잿빛 들판 위를 알리는 말발굽이 보였고 창 끝에 매달린 검은 깃발이 펄럭였다. 돌이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어둠이 스며들죠. 아르다시르와 하인들은 무기고에 있었다. 타마르크는 신라의 대장장이들과 함께 전통창에 유리 조각을 녹여 넣고 있었다. 그 조각들은 빛을 모아 발사 순간마다 번개처럼 터졌다. 이건 단순한 병기가 아니야. 타마르크는 중얼였다. 이건 별을 쏘는 화살이다. 기억의 소년 아비는 고문서에서 백제군이 사용하는 진영을 분석했고 자르나는 군사들의 불안한 마음을 노래로 진정시켰다. 그녀가 부를 때마다 병사들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다. 아이라는 말을 타고 국경으로 향하는 정찰대를 이끌었고 귀를 통해 적의 위치를 듣고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은 실제 지도보다 더 정확했다. 이튿날 신라의 국경 마을 5곳이 동시에 불탔다. 백제군의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다. 왕은 결단을 내렸다. 모든 병사를 동원하라. 경주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아르다시르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외부인이 아니다. 너희 피가 이 땅의 돌에서 시작되었기에. 아르다시르가 대답했다. 우리는 어머니의 땅을 지키러 온 자들입니다. 돌이 부서지기 전에 별이 내려오겠습니다. 그날 밤 미트라는 무덤 앞에서 유리잔을 들었다. 그 속에는 낯선 풍경이 보였다. 검은 갑옷을 입은 백제의 장수가 신라성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빛이 없었고 손에는 칠흑의 화살이 들려 있었다. 그는 돌을 꿰뚫는 자. 그녀는 유리잔을 들고 왕에게 갔다. 이 전쟁은 단순한 땅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건 기억을 가진 자와 잊힌 자의 싸움입니다. 왕은 물었다. 이길 수 있는가? 미트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이기기 위해선 별 하나를 꺼뜨려야 합니다. 전장의 첫날 돌처럼 굳은 안개가 들판을 뒤덮었다. 자르딘 다문과 신라군은 언덕 위에 배치되었고 유리 화살이 장착된 신형 투석기가 줄지어 서 있었다. 타마르크가 첫 번째 화살을 당겼다. 빛이 응축되어 깃털이 타오르듯 불타올랐다.
그 화살은 안개를 가르고 적장의 깃발을 꿰뚫었다. 별이 떨어졌다. 병사들이 외쳤다. 백제군은 놀랐고 그 사이 신라군이 반격을 시작했다. 전투는 치열했다. 돌은 피를 먹고 유리는 부서지며 빛을 냈다. 전장 한가운데 아르다시르가 몸을 날려 신라 장군을 구했고 동시에 그의 칼이 백제군 장수의 방패를 박살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가 말하자 타마르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끝을 불러올 준비도 해야지. 그날 밤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미트라는 유리잔을 보며 울고 있었다. 그녀는 아빈에게 속삭였다. 다음 별은? 야야. 유리잔 속에는 붉게 타오르는 돌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 궤적은 경주의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별이 부서질 때 밤하늘에 무언가 떨어졌다. 경주의 하늘을 가르며 별 하나가 붉은 궤적을 그렸다. 그것은 유성이 아니었다. 피로 얼룩진 운명이었다. 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잔을 쥐었고 미트라는 그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 별은 나입니다. 전쟁은 길어졌다. 백제군은 기세를 몰아 들판을 넘어오고 있었고 신라군은 점점 지쳐갔다. 유리 화살의 마법도 이제는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남은 유리 조각은 단 3개. 전장에 쓸 수 있는 마법도 이제 3번뿐이었다. 미트라는 그 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유리잔은 아직 살아있었지만 그 안의 별은 점점 빛을 잃어갔다. 이건 마지막을 위한 것이야. 그녀는 중얼였다. 자르딘 가문의 하인들은 이제 각자의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도검술사 타마르크는 백제정의의 부대와 맞서 싸우며 유리 칼날이 부서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다. 노래하는 자르나는 부상병 진영에서 밤새 노래를 불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병사들의 숨소리와 함께 이어졌다. 기억의 소년 아비는 전투 중 적의 전략을 역추적해내고 적의 사령관이 어디에 있을지를 예측했다. 그리고 짐승의 귀아이라는 말들과 함께 백제 기병대를 역포위하는 데 성공했다. 모두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버텼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전장은 달라졌다. 백제는 그림자 장수를 투입했다. 검은 투구와 투명한 갑옷, 그리고 화살보다 빠른 창. 그가 손을 들자 신라의 돌벽이 갈라졌고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병사들이 날아갔다. 그는 예언 속 인물입니다. 미트라는 유리잔을 쥔 채 말했다. 돌을 부수고 왕을 침묵시키는 자. 왕은 칼을 들었지만 노인이 된 그의 손은 떨렸다. 우린 지고 있는가? 미트라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아직 별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유리잔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용히 두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유리잔은 스스로 빛나기 시작했다. 잔 안에서 불꽃이 피어나듯이 별무늬가 하늘로 솟았다. 내가 이 별이 되어 돌을 막겠습니다. 아르다시르가 그녀를 막아서며 외쳤다. 안 돼. 그건 너를 부숴버려. 그게 목적이야. 그녀가 미소 지었다. 누군가는 사라져야 돌이 남아. 미트라는 유리잔을 머리 위로 높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주문을 속삭였다. 돌이여, 기억하라. 이 빛을, 이 피를, 이 사랑을. 순간 유리잔이 파열되며 하늘을 찢는 듯한 광채가 뿜어졌다. 그 빛이 전장을 뒤덮었다. 백제군은 눈이 멀었고 그림자 장수는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다. 그는 갑옷을 벗고 하늘을 보며 말했다. 이건 신의 눈물이다. 빛이 사라졌을 때 미트라는 그 자리에 없었다. 잔에도 옷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다만 깨진 유리 조각 하나가 돌 위에 놓여 있었을 뿐. 아르다시르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 조각 안엔 아직도 빛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신라군은 백제군을 물리쳤다. 왕은 전장을 돌아다니며 살아남은 병사 하나하나를 위로했다. 아르다시르는 니트라의 유리 조각을 품에 넣고 조용히 속삭였다. 별이 부서졌으니 이제 돌이 말하겠지. 왕과 유리, 그리고 대지의 심장, 새벽이 오기 전 땅은 조용했다. 전장의 연기는 바람에 거치고 불탄 돌담엔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신라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말했다. 별이 떨어졌고 땅은 살아났다. 왕은 침묵 속에 미트라의 부재를 받아들였다. 유리잔은 사라졌지만 깨진 조각 하나는 아르다시르의 손에 남아 있었다. 그 조각은 불규칙한 빛을 내뿜었고 누군가는 그것이 아직 살아있는 별의 심장이라 불렀다. 왕은 그를 부르며 말했다. 미트라가 지켜낸 이 땅. 이제 내가 이어야 한다. 아르다시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신라의 대지를 향하고 있었다. 자르딘 가문의 하인들은 변하고 있었다. 타마르크는 신라 군사들과 무기를 개량했고
자르나는 왕궁의 음악가가 되었다. 아비는 신라의 기록을 다시 쓰고 있었고, 아이라는 왕의 사냥말을 다루며 아이들에게 짐승의 말도 가르쳤다. 하지만 전장에 쓰러진 미트라의 빈자리는 누구도 채우지 못했다. 아르다시르는 밤마다 무덤 위에 앉아 조각을 들여다봤다. 그 안엔 아직도 작은 별무늬가 떠다니고 있었고, 언젠가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릴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대지가 떨렸다. 경주 북쪽의 돌산이 갑자기 무너졌고 붉은 빛의 틈이 땅 속에서 솟구쳤다. 왕은 병사들을 보내 조사하게 했고 그곳에서 정체불명의 고대 석비가 발견되었다. 석비에는 고대 문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돌은 기억한다. 별이 오면 다시 열릴 것이다. 왕은 그 석비를 본 순간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떨구었다. 이건 그녀의 유산이다. 비트라는 우리에게 열쇠를 남겼다. 아르다시르와 아비는 석비 아래를 파고들었다. 그곳엔 묻혀있던 작은 동굴이 있었고 그 안엔 고대 신라의 별지도가 남겨져 있었다. 별의 움직임에 따라 대지의 문이 열리는 구조. 신라의 뿌리는 하늘의 움직임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왕국이 아니었어. 아르다시르가 말했다. 이건 하늘을 기억하는 돌이야. 그날 밤 아르다시르는 미트라의 조각을 별지도 중앙에 올려놓았다. 별빛이 그것에 닿자 지도가 반짝이며 주변의 돌들이 스스로 움직였다. 순간 대지에서 울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여기 있어. 다음 날 왕은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우리는 다시는 별을 잃지 않을 것이다. 돌과 유리를 하나로 묶어 후세에 전하리라. 왕은 경주의 중앙 언덕 위에 별의 사당을 세우고 자르딘 가문과 신라의 이름을 함께 새긴 돌비를 세웠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적혔다. 여기에 별의 조각이 묻히다. 먼 서쪽에서 온 자들이 어머니의 땅을 지키고 기억을 돌에 새기다. 그리고 아르다시르는 마지막으로 왕에게 말했다. 이제 곧 떠나겠습니다. 미트라가 남긴 길을 따라 다시 별을 찾아야 하니까요. 왕은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히 말했다. 신라의 피는 이제 너희 안에도 흐른다.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너희가 가는 그 길, 언젠가 돌이 기억하리라. 아르다시르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대지에 무릎을 꿇고 미트라의 조각에 입을 맞추었다. 대지의 심장이여, 우리를 기억하라. 제7화 7개의 별과 하나의 노래. 다시 물어보마. 내 이름은 무엇이냐?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낮고 돌보다 무거웠다. 나는 아빈 소년이 대답했다. 기억하는 자. 그 순간 사내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전장의 땅 위로 피어오른 연기 속에서 다른 이들도 나타났다. 하나 둘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다. 그들은 자르딘 가문의 7개의 별, 그리고 마지막 노래였다. 전투는 끝났지만 전설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왕은 아르다시르에게 마지막 명을 내렸다. 너희 모두를 돌에 새기겠다. 단지 이름이 아니라 그 혼까지. 그 말은 곧 떠나야 할 때가 왔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기 전 마지막 사명을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우리는 기억을 돌에 새기지 않는다. 타마르크가 말했다. 우리는 돌을 살아있게 만들 것이다. 먼저 자르나는 왕궁의 중심 광장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것은 신라에서 한 번도 불리지 않았던 곡조였고 듣는 이들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노래 속에선 별들이 속삭였고 바람이 길을 내주었다. 그녀가 마지막 음을 부를 때 광장의 중앙에서 돌 하나가 스스로 갈라졌고 그 안에는 빛나는 유리 씨앗이 숨어 있었다. 이건 미트라의 씨앗이다. 아르다시르가 말했다. 기억이 자라는 곳. 그날 밤 신라의 북쪽 경계에서 돌의 비명이 들렸다. 백제의 잔당이 돌아온 것이다. 아비는 별지도의 틈을 통해 그들을 예측했고 아이라는 말을 타고 돌격했다. 그녀의 뒤에는 말도 사슴도 늑대도 함께 뛰었다. 그들은 동물이 아니라 신라의 마지막 노래였다. 이건 끝이야, 아빈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돌은 다시 부서지지 않아. 결국 7개의 하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굴꽃을 피웠다. 타마르크는 무기를 내려놓고 신라 소년들에게 유리 칼날을 다듬는 법을 가르쳤다. 자르나는 절벽 끝에서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바람에 몸을 맡겼다. 아비는 별지도를 안고 사라졌다. 아무도 그가 어디를 갔는지 알지 못했다. 아이라는 늑대 떼와 함께 산맥 너머로 떠났고 그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그들을 위해 거대한 돌문을 세웠고 그 돌엔 이름이 없었다. 그저 별 7개와 작은 새겨진 음표 하나. 그리고 아르다시르.
그는 미트라의 조각을 품에 안고 왕을 마지막으로 찾아갔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돌은 말이 없지만 영원히 듣고 있으니 밤하늘, 광활한 별들이 신라의 대지 위로 비친다. 그리고 돌 언덕 위에 한 아이가 선다. 그는 돌군상 앞에서 속삭인다. 엄마, 저 별들 이름은 뭐야? 어머니가 대답한다. 이건 신라를 구한 별들이야. 저기 7개, 그리고 하나의 노래. 아이의 눈에 돌상이 반짝인다. 그 안에는 아직도 빛이 살아 있었다. 제8화 신라의 별, 바람의 조각상, 100년이 흘렀다. 돌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이들이 그 곁에 와서 귀를 기울였다. 경주의 북쪽 언덕, 바람이 머무는 돌밭 위에는 9개의 조각상이 서 있었다. 하나는 별을 들고 있었고, 하나는 말을 타고 있었으며, 하나는 노래하는 자세로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름이 없었다. 그러나 신라 사람들은 그들을 하늘에서 온 자들, 혹은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온 별들이라 불렀다. 그날도 해가 지고 아이들은 언덕에 올라 돌조각 사이를 뛰놀았다. 이게 누구예요? 한 아이가 묻자 할머니가 대답했다. 저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란다. 우리를 위해 싸우고 노래하고 기억을 남겼지. 왜 이름이 없어요? 그건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을 불러야 하기 때문이지. 왕이 죽고 세대가 바뀌고 유리잔도 잊혀졌지만 단 하나의 조각은 아직도 빛나고 있었다. 미트라의 심장이 담긴 유리 조각은 별의 사당 한가운데 안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해마다 그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때마다 바람은 사당을 가로지르며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되돌려주는 듯 울렸다. 돌은 기억한다. 전설은 멀리 퍼져나갔다. 외국 발해 당나라까지도 신라 북쪽 언덕의 선 돌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사신들은 돌을 만지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 중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누군가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별 하나를 하늘에 올려보냈다. 어느 날 페르시아의 말투를 쓰는 상인이 신라에 도착했다. 그는 돌상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아르다시르의 피를 이은 자. 우리는 어머니의 땅을 다시 보러 왔다. 신라인들은 말없이 길을 내주었고 그는 밤이 새도록 유리 조각을 어루만졌다. 그날 밤 사당 위 바람이 더 이상 지나가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자르나의 선율이었다. 미트라의 숨결이었다. 아빈의 기억, 아이라의 말발굽, 타마르크의 칼끝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조용히 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늘에서 별 하나가 다시 떨어졌다. 이번엔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 별은 곧장 유리사당 위에 내려앉아 스스로 빛을 내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먼 미래의 연대기. 한 학자가 황남대총 유리잔의 정체를 발표하며 말한다. 이 유리잔은 중동에서 건너온 흔치 않은 유리 공예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안에 돌 조각의 파편이 같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조각을 꺼내 빛에 비춘다. 그 안엔 별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은 어두워지며 자막이 뜬다. 바람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돌에 깃들었을 뿐.